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또 이번에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조선산업. 조선산업에 최근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배죠. 배죠. 우리나라 또 배도 엄청 잘 만든다. 잘 만들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니다. 한국이 잘 만든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럼. 중국이 요즘 또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막 1등, 2등 업체가 합쳤는데. 네, 아주 위협적이다. 그게 뭐 우리나라 1, 2, 3등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뭔가 조선산업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좀 어떤 건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중국에 뭐 변화가 많이 있는 겁니까? 합병을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에는 2대 국영 조선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 CSSC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CSIC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중국에 이제 예전에는 막 1,000군데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는데 이제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너무 많다 이거. 예, 그래서 이 2개 국영 기업 산하로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좀 지원을 하고 아닌 회사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고사를 하게 해서 지금 굉장히 업체 숫자를 많이 줄인 상황인데 1,000개에서 얼마나 많이 줄였어요? 지금은 요즘에 이렇게 수주를 좀 활발하게 하는 업체들을 보면 한 150개 내외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50개나 있어요? 회사 자체의 전체 숫자는 한 300군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너무 많았는데. 근데 이 2개 회사를 이제 합병을 시켜버린다라고 1등, 2등?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조선업계의 한 30% 정도를 그 국영업체들이 다 만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요? 네. 둘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돼요? 그 정도까지도 30%가 갈 수 있다. 압도적인 1등 아니에요? 뭐 개별 업체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도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둘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칠 때도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도장 받고 굽신굽신하다가 못 받고 그랬는데 중국 업체 둘이 그렇게 합치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걔네들도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요? 저희가 모든 합병에 있어서의 그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이유는 독과점 이슈와 그렇죠.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2개 조선 업체를 사실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 세계 LNG 캐리어를 너무 이 두 업체가 많이 만든다. 현대하고 대우조선 합치면 과점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선박 자체를 한 30%로 커버할 수 있는 2개 업체의 합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단일 선종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중국 두 업체는? 네, 중국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율은 그렇게 큰데? 그렇다라기보단 둘이 많이 하고 있는 선종이 일단 시장에 대단히 개체수가 많은 선박들이기 때문에 이제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없는 편이고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었던 그 LNG 캐리어는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 한 700여 척 정도밖에 없거든요. 불과 한 20년 전 정도에는 LNG 캐리어가 전 세계에 한 200척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발주를 해봤자 막 2척, 3척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카타르가 100척을 한꺼번에 발주를 한 사례가 있었고 전 세계가 700개인데 카타르 혼자 100개를 했어요? 네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수주를 해서 그동안 차근차근 레코드를 쌓아온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3대 조선소였었는데 그 2개 업체가 합친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LNG 캐리어에 대한 점유율도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저희가 에너지가 각 국가의 이제 안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LNG 캐리어를 만약에 사야 되는데 이 한국에 있는 2개 업체가 너무 심하게 과점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없으면 이제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딱히 하나로 마음엔 안 들지만 이게 딱히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월간 낚시와 낚시 생활이 합병하는 건 안 되는데
뭐 언더스탠딩과 김작가 TV가 합치는 건 그건 괜찮다. 맘대로 해야 돼. 그 유튜브 잔치에서 네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뭐 경제 이런 거네요. 채널은 많으니까요. 그 컨셉이다. 경제 채널 많으니까. 그런 재밌네. 그러면 별로 위협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30%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조선소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 상선, 저희가 민간 주체들이 보통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거를 국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선업체가 만드는 것이 반드시 경쟁력을 갖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영조선 업체였다가 후행적으로 민영화가 되었던 회사는 지금 현재 기준 이름이 이제 HJ중공업이 된 예. 한진중공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민간 조선 업체들보다 뚜렷하게 좋은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라서뿐만 아니라 조선 업체의 합병은 사실 막 도크를 이쪽에 있는데 파다가 여기 옆에다 갖다가 합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냥 회사들을 하나의 법인 안에 이렇게 둔다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확장세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법인들을 이제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만드는 이 선박의 퀄리티나 뭐 이런 거를 높이고 막 기술력을 높이고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냥 사장님만 줄어드는 거네. 사장님 줄어들고 임원 줄어들고 공통비 배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재무 뭐 그런 것 이런 것만 좀 줄어드는. 그리고 후판 정도는 뭐 좀 공통으로 구매하니까 약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우리 합칠 때는 입찰할 때 둘이 담합해라든가 비딩 하나만 하자. 뭐 그거 하면 좋아. 경쟁이 약해지니까. 그런 효과도 없을까요? 그래서 조선 업체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조선은 약간 상황이 다르군요. 근데 지난번에 그래도 뭐 어떤 산업연구원인가 그런 데서 중국 조선 산업이 우리보단 한참 레벨이 미친 줄 알았는데 경쟁력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딱 LNG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중국에 다 졌다. 그런 리포트를 한번 냈던데요. 그런 리포트도 쓰셨고 그때 거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중국이 조선과 관련된 특허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 산업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중국 특허에 막혀가지고 배 짓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적으로 분명히 1등이 된 거는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워낙 수주를 많이 한다. 중국이 조선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거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배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건 1, 2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됐었던 일입니다. 생산량으로는 뭐 하여튼 생산량으로는 그냥 계속 1등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수주 점유율이 또 그렇게 합병 또는 이제 민영 업체에서 또 약간 증설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중국 수주 점유율이 한 50%대 후반 정도였었는데 지금 9개월 누적 기준으로는 거의 60%대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점유율이? 네,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높긴 엄청 높네요. 높긴 굉장히 높죠. 요즘 조선 업체들은 상황이 어때요? 경기 좋아요? 좋다는 얘기 꽤 들었는데. 뭐 작업량 자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미 이제 23년과 달리 24년 상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공정이 좀 안정화되고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짓고 있는 배들의 단가가 조금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황은 꽤 괜찮아진 상황이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여쭤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늘렸던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효율을 점점 높이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거를 가장 원활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겠다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뭐 올해 조선 업체들이 뭐 목표로 했던 수주 목표도 이미 거의 대부분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매번 어닝 시즌 나올 때마다 옛날에는 의심을 먼저 했었는데 올해는 어닝이 잘 나오면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업황 자체에는 상당히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요즘에 중국의 수주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지난주 기준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가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로 치면 분양가겠지. 그 여러 대표 선종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마다. 예. 그래서 사실 신조선가 지수를 산정하는 그 기준 선종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거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제일 최근 거? 아니. 제일 최근 거 기준이고 예. 이 기준치를 제시를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선박 브로커 패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매번 신조선 발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패널들이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호가를 그리고 거래가 성약이 되었을 때는 성약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가중치가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하고 낮은 기준 가중치인 선박엔 낮은 가중치를 줘서 가중 평균을 낸 지수화시킨 선박의 가격. 신선박의 가격. 네, 새 선박. 네, 근데 그게 막 비싼 것도 있고 때. 조금 중간값도 있으니까 가중 평균에서 그렇지, 코스피하고 비슷하. 코스피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그 배 안에는 심지어 선종도 여러 가지고 지역도 예. 여러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어떤 선박은 이번 주에 가격이 올랐는데 어떤 선박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중치가 높은 선박의 가격이 올랐으면 이 가격이 내려갔어도 지수 자체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네, 그 가격이 주말에 엄청 떨어졌다고. 엄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89.96포인트에서 예. 189.83포인트로 살짝 빠져가지고. 떨어졌네, 살짝.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게 빠져서 이제 모두 다 가격이 빠졌어? 라고 하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중국이 수주를 많이 한 게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계속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수주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좀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에서 노란색 막대기가 중국의 수주 점유율입니다. 맞네. 거의 다죠, 거의 다. 이게 저희가 불과 그래도 상반기까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숫자로 확인을 하시라고 넣어드린 숫자를 보면 69.7%예요. 그러면 중국이 올해 거의 70%를 지금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보시면 한국이 17.5%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국영 기업들은 서로 합쳤는데 그 국영 기업 말고 민간 업체들 중에서 도크를 추가로 파는 그런 증설을 약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하면 그 도크에서 만드는 첫 번째 선박들은 한 27년 정도에 저희가 인도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어느 조선소를 찾아봐도 저희가 27년에 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는 야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업황이 좋고 내가 빨리 영업을 하고 싶을 때 빨리 인도해 줄 수 있는 조선소가 있으면 그 자리가 원래 금값이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 시세가 뭐 VLCC라고 하는 초대형 유조선이 막 한 1억 불이다라고 하면 저희 그럼 한 1년 빨리 인도해 줄 수 있는데요라고 하면 거기에 뭐 15% 20% 이렇게 프리미엄 붙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지금 자기의 사업장을 추가로 파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시장 가격으로 팔아버린 거죠. 대바겐세일이네. 네, 대바겐세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하반기에 우르르르르 수주를 받으면서 수주 점유율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선박의 가격은 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신규로 파는 야드가 물론 돌아보니까 또 파고 있고 이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수주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 27년 거의 마감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야드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28년 거를 팔고 뭐 29년 거를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세일즈를 그렇게 막 바겐세일을 하기에는 이제 그쪽 야드들도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중국의 부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이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학습 효과가 좀 큰 것 같고요. 중국이 뭐 한다면 무섭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호황에 휘둘렸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07년이 대호황이었었고 저희가 네.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떠지고 조선업계 기준으로는 일반 상선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발주가 좀 잘 나와서 한 11년 전후가 또 재차 이렇게 호황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선업체들은 본인들의 수주 잔고가 이렇게 리스트로 쫙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나의 일감의 양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갖추게 된 설비를 그 다음에까지도 계속 잘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 중에 HD 현대그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에 이 울산에 있는 거에서 H도크라고 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전용 도크를 증설을 했었고, 예. 그리고 2010년에도 군산조선소를 증설을 하는 예. 그런. 근데 제 생각에는 울면서 증설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받아놓은 물량이 있고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거를 증설해서 얘의 3년 뒤가 과연 보장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가 되게 쉬운데 지금 조선 업체들한테 이제 해운사들이 막 달려와서 저희가 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성과가 올랐는데 내가 그 성과 그대로 줄 테니까 1년만 더 빨리 하면 내가 시리즈 발주를 이번에 조 단위로 던져줄게라고 하는데 분명히 굉장히 혹한다라는 거죠. 거부를 못했겠죠. 근데 그거에 몹시 움직이면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조선업체들이 그래서 진짜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안 들어오시면 큰일 나십니다. 네. 배 못 받으세요라고 하는 식의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그 굉장히 확장세로 갔던 그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었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조선 업체들의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조선 야드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늘리고 있긴 한데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외부 협력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 예.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제때 배가 만들어지고 제때 배달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그 후행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는 그닥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드들만 이제 급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우리나라 옛날에 설비만 먼저 늘렸다 보인다. 감당 안 됐던 것처럼. 네,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협력업체 없으면 배를 어떻게 만들려고? 근데 지금은 너무 그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굉장히 달콤하죠. 협력업체는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늘리는 거구나. 아니면은 지금 그래서 국내 요즘에 기자재 업체들로 중국에서 직접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재는 외부에서 수혈해서라도 배는 만들면 그만 아니겠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중국 자체에서 그 하는 배 수요가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죠. 해군도 있고 뭐 하여튼 중국 해군이 배가 제일 많다는 거야. 특수선을 떠나서라도 그냥 일반 상선도 중국이 거의 이제 뭐 원자재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완성된 제품을 그렇게 선진국에 많이 갖다 파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죠. 그걸 믿고 그냥 중국은 앞으로 계속 갈 거야. 그걸 믿고 그 조선업을 영위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큰 해운 국가이면서 굉장히 큰 조선 국가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주로 많이 만드는 그 주력 선종도 보면 본인의 나라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선종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쭉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조선업의 경쟁력을 죽이는데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되는 편이거든요. 왜요?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연안에서 운영하는 거는 꼭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법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미국의 조선 업체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었잖아요. 외부에서 요청하는 그 스펙을 맞추는 거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우린 있으면 물건이 알아서 떨어질 건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냐라는 거였고 일본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화 시키고 설계 인력을 점점 줄이고 엔지니어 역량을 점점 줄이면서 이제 자동화 시키겠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배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2000년대 쭉 선박 시장의 선주들이 가장 원했던 그러한 거를 못 따라가게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재차 호황이 와도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볼까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접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묘한 시장이구나 거기가. 그러니까요. 배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늘고 있습니까? 그거는 물동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동량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매년 필요로 하는 신규 선박이 점점 늘진 않습니다.
무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저희가 별로 안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수요가 막 굉장히 점프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 금융위기 이전 정도 수준에는 1년에 해상물동량이 늘어나는 수위가 4% 내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신규로 필요로 하는 게 그 정도면 해상물동량도 아무리 뭐 운송 루트가 원래 짧은 게 좀 유행했다가 막 긴 게 더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5% 6% 정도 느는 게 정상일 거라는 거죠. 폐선되는 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걔도 빼고 근지만 신생으로 늘고 신규 화물이 필요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늘고 이 정도인데 저희가 또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발주를 하는지라 저희가 균일하게 4%에 맞춰서 발주를 하는 사례는 절대 없거든요. 항상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이렇게 막 슈퍼 사이클이다, 막 사이클이 되게 크게 온 것 같다, 뭐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옛날에는 배가 오래돼서 나가면 이거에 대한 신규 배 필요한 거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해상물동량이 느니까 필요한 아예 신규 수요 이거가 그 이제 1년에 항상 필요한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 아직 다 재수명을 쓰지 않은 배들도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교체 수요를 밑에 한번 깔고 신규 수요를 필요한 것만 하면 지금 정도 조선 업체들 사이즈면 굉장히 오래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위가 되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공급을 어쨌든 공급자니까 공급을 안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격을 계속 지켜간다라고 하면 이 업에 종사하는 만인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거기서 튀어나온 살짝 거예요.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 근데 지금은 증설하더니 성과도 빠졌네, 막 이러면서. 말씀하신 환경 때문에 급히 만들어야 되는 배는 사실은 미래 수요를 당겨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수요는 시장에서 조금 걷어질.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한참 남은 일일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 배들에서 이제 가장 정석적인 저희가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은 좋은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체계를 갖춘 배가 선박의 숫자 기준으로는 지금 1.8%밖에 되지 않고요. 선박의 톤수 기준으로는 7.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올해 아마 8월 기준의 수치인 걸로 저희가 기록하는데. 이중 연료. 네. 뭐 LNG로 가는 거, 그러니까 기름으로 안 가고 LNG로 가는 거, 뭐 메탄올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저희가 4년 동안 노력해서 요 정도 레벨이 된 것인지라 앞으로 나머지 중에서도 이렇게 발주를 하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10년 이상은 너끈하겠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려면 꽤 오래 걸린다. 꽤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냥 공급만 잘 잡고 있으면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위에서 있는 위치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겠나라고 저희 보는 거죠.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진짜 조선 산업을 바라보는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군데 정도의 업체가 도크를 하나씩 정도 파는 이제 그러한 이벤트가 최근에 이제 있었던 건데 뭐 여기에서 다시 막 확장세로 가는 거는 일단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무 그 연결되어 있는 후방 전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주변 국가에 있는 지금까지 잘 살아 있는 기자 업체들 들쑤셔가지고라도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봤을 땐 캐파상의 한계가 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기에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당분간 그럼 선가는 강세이겠네요. 그렇겠네요. 강세 전환이 다시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가격을 굉장히 오래 유지. 한참니까 왜 그 중국이 내수도 안 좋고 뭐 부동산도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싼 값이라도 뭘 하여튼 수출을 밀어내기 전략으로 그동안 버텨왔다는 거예요. 네, 올해 상반기가 좀 그게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버텨야 돼. 싸게라도 일단 밀어붙이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뭐든지 그랬다던데 배는 안 그랬습니까? 중국이? 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판 도크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그 도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언제 가격 상승세가 제일 가팔랐나 생각을 해보면 중국 조선 업체가 도저히 이 가격엔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콧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더 내릴 데가 없다.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백기를 들은 거죠. 그때가 정말 성가 상승세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두 개 뭐 좀 저희 늘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경쟁 국가나 경쟁 업체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나도 그럼 할인해 가지고 받을까라는 식의 뛰어들미 되면은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인을 하는 니즈가 가치금 생겨나려면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지경까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그 수주 연수를 한 1.8년치, 1.5년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들고 있으면 바로 내년 매출이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줄면 고정비가 커버가 일단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당연히 다운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업체들은 이제 올해 저희 3년에서 3년 반치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처럼 만약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주세기가 세지거나 하면 안 건드리고 싶은 4년을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오히려 수주 잔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망 넘쳐나는 거예요. 잔고가 긴 게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저희의 고객사들도 굉장히 주머니가 두둑하시잖아요. 해운사들 지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4년 뒤에 안 좋아지시겠지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는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 또한 리스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쌓아두고 싶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격대가 지켜지기가 굉장히 쉽죠. 동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뭐 그 가격이면 안 팔랍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과가 빠졌을 때 저희가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 많이 했던 투자자들의 질문이 그쪽에 낮은 가격으로 오더하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시기에는 아예 배를 줄 수조차 없는 시기인데 그걸 들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반도체도 안 좋고 안 좋다는데 그래도 조선은 괜찮네요. 조선은 제한된 공급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도 굉장히 오래 했고. 조선은 설비를 그러니까 쾌파를 늘리는 게 매우 어려운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일단 도크 자체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저희가 비싼가 봐요. 그게. 이 아무렇지 않은 사각형 네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빌딩이 하나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 집안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조성된 업체예요. 그거를 지금 이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거기다 집안 공사에서 파가지고 설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쌀 것이고요. 그 조선 업체에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조선소 바깥에도 사람이 10,000명이 있어야 조선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연결된 협력업체까지 다 갖출 정도의 그런 증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군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저희가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건설업은 그 수주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정 장소에서 건물을 짓지 않잖아요.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짓잖아요. 지어주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이 도크가 잘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어 있는 시간이 곧 이 산업에게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황이 좀 안 좋아질 때 저가 수주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그 저가 수주가 필연적인 저가 수주인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비용이라도 커버할 수 있으면 그럼요. 사업장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수익성이 얼마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적당한 타겟을 두고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산업의 경쟁력이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좋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조선사 중에? 요즘 산업에 굴러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저희는 HD현대그룹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룹이 만들어서 세상에 뿌려놓은 데가 제일 많고 그리고
배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건 그 배들의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MEPC 82차 회의라고 해서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 기구의 환경과 관련된 정기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수많은 해운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뭔가 환경 규제를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 정해버려서 시장에서 뭔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배들이 빨리 좀 빠져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오히려 해운사들이 좀 더 바랍니다. 해운사들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된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쟁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갑자기 훅 하고 사라지게 되니까 운송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호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화종을 불문하고 컨테이너 선사 중에 상위 선사 그리고 벌크 선사 중에 상위 선사한테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수요 얘기를 생각보다 안 하십니다. 공급 쪽에서의 뭔가 변화가 생길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IMO가 빨리 확정해 주지 않아요. 그 되게 뭉뚱그리면서 이제 이번 회의에도 결론이 내년 2월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 그때 가서 뭘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왜 그래요?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연료로 준비된 선박의 톤수 기준 그 준비 비율이 7%밖에 안 되잖아요. IMO는 이게 뭔가 규제를 이제 명확하게 했을 때 그래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 배를 신조를 투자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관망하는 그룹도 있고 이미 신조를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룹은 컨테이너 선사들이에요. 그들은 뭔 짓을 해도 너무 기존에 전기선 서비스를 하는데 하자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약간 떠오른 시장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약간의 조치를 취해서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배들인데 아직 내역 연수를 다 쓰지 않은 배를 그 규제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는 선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리개조 시장이 옛날보다 되게 확장이 되어서 요즘에 AS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익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살짝 고쳐서 일단 써보자. 예. 최대한. 그래서 그렇게 살짝 고쳐서 잘 쓰려면 만들었던 배들이 많은 되겠네요. 업체가 가장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전기차로 가기 전에 자동차 하이브리드 쓰듯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저희가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무조건 엔진입니다. 근데 이제 HD 현대그룹이 유일하게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에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에게 저희가 엔진을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뿌려져 있는 배들 중에서 이 엔진을 약간 뭐 업그레이드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도 가장 연결돼 먼저 있구나. 찾아오는 회사가 되게 되는 거죠. 야, 좋네. 좋네. 야, 그렇게 조선.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보다 시장은 이렇게 한 번에 확 정해주고 뭐 오늘부터 끝 막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경제성이 잘 나올 아파트 때까지. 시장이랑 비슷하네. 예. 항상 약간의 공급 부족. 거기에다가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네. 옛날 집은 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요즘 그렇다는 거야. 아파트도 얼죽신. 야, 집에서 차가 보이는 게 아파트야? 이런다는 거예요. 다 땅으로 다녀야지. 야. 그런데도 공급이 확 늘어나지는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선박은 불패다 이런 얘기 그런가? 지금 사는 게 선박이 제일 법적으로 싸, 뭐. 부동산인 건 맞지만 불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패는 근데 아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선박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사도 있지만 자산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 선박왕들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네. 팔았다 하면서 자산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직접 굴리지 않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뭘 하느냐? 그거를 굴리는 해운사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저희가 렌탈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렌탈료로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큰 수익이 아니에요. 저희가 기존에
이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금융 비용을 잘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항상 이 업황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오일 마켓이 되게 좋아져서 탱커가 엄청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냥 드라이버 그쪽 원자재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운송이 일어나야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산 투자군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불패인 것 같습니다. 아, 기다리면서 그냥 살다가 올라가고. 네. 적당한 시점에 팔고. 근데 전 아직도 궁금한 게 제가 자꾸 중국 얘기를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점유율은 엄청 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잘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같은 개조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비싼 LNG는 여전히 한국이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가 수주나 싼 벨은 물론 많이 만들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물량이 많은 거고, 우리는 물량은 적은데 그 이익의 차이, 그러니까 가격의 단가의 차이가 매우 많습니까? 그건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종별로 이게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그건 얘기할 아니에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복잡해서 원래 원가가 많이 들어서 비싼 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만드는 배들이 그 더 많은 맨아워를 필요로 하는 배들입니다. 똑같이 공사 시수가 뭐 철판이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더 많이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얘는 1억 불인데 얘는 1억 5천만 불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이 수주하고 있는 1억 5천만 불의 배가 더 많이 남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비싼 데는 손도 많이 가.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저희가 친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예. 그거와 관련된 선종들이 더 올랐잖아요. 지금 가격이? 현재 시점 예. 기준으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고부가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쪽에 대한 부분을 잘 영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점유율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저쪽 영역에 있는 것까지 수주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어쨌든 굳이? 저희는 가격 경쟁을 분명히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이제 점점점 과당 경쟁으로 가기 시작을 그러니까 하는 그거는 그냥 중국이 일단 먹으라고 약간 놔두는 측면이 좀 있네요. 현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국이 하고 있는 그 큰 덩어리를 예. 누군가 또 대처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 영위가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선박 시장 자체가 이 수요가. 그래서 중국도 거기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큰 해운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안 해본 선종도 계속 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선박금융을 해서 발주해가지고 레코드 쌓는 거니까 거기도 안 할 이유는 이제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죠. 조선업체의 적정 주가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들쭉날쭉일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수주 잔고인 것 같습니다. 수주 저희가 잔고? 긴 사이클에서 바닥을 찾거나 아니면 예. 긴 사이클에서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주 잔고인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어쨌든 조선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지표에 지금은 수주 잔고가 해당이 다 되기 찼고 그렇다고 지금 2057년 거 만들어 줄까요 하고 영업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보통 한 5년치 정도 하면 되나요? 지금까지의 역대 최고 호황일 때가 5년치. 그렇죠. 5년치. 지금은 몇 년치까지 지금은 쌓였어요? 3에서 3년 반치 그럼 정도. 아직 좀 가지고. 여유가 조금 있네요. 더 수주를 다 수주할 수 하겠네요. 있네요. 그럼 근데 그때는 이제 확 수주가 나온 걸 지금의 저런 중국 확장 업체들처럼 예. 막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 저희가 그 5년치를 다 만들어 보고 시장이 꺼지지 않았어요. 어. 결국 다 못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기도 전에? 왜 못 만들어 봤느냐? 5년치 발주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사라지셨어요.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요.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길게 중독은 받는 늦어야 게 돼. 길게 받는 게 더 낫구나. 능사는 아닌데 저희가 이분들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일 수 있을 만한 가장 그 예측 가능한 연도가 얼마일까라고 조선 업체들이 지금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연도가 한 3에서 3년 반 정도라는 그럼 지금은 겁니다. 그럼 네. 다 받을 거 다 받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면 약간 꼭지 그러면 아니야. 주가를 아니냐. 더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만드는 양과 만드는 가격 이게 Q와 P가 모두 다 올라가는 시점에 예.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27년까지는 그리고 나면 이제 P만 올라갑니다.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포인트가 뭐예요? 라는 얘기가 저희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주가 오르고 나면 네, 그러고 나오겠죠. 참 애매하다. 그 대신 이제 전에 못 봤던 ROE가 나왔을 때 ROE 목표면 PBR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맞춰질 것이고 거기에서 뭐 10배, 20배는 당연히 못 가고요.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 모두 다 고민하는 시점이 조선산업은 이게 주가 측면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항공모합은 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면서요. 급하게 방향을 못 틀고 네네.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방향을 가면 쭉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꺾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이 좋았다가 야 알고 보니까 진짜 문제야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과거에는 천천히 막 저희 사이클이 고객사들의 업황이 예. 한순간에 나빠졌어요? 거의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고객사들의 그 업황이. 저희의 업황은 나빠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심지어 2010년 이럴 때 돈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근데 그때 저희의 잔고는 열심히 무너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수주를 해서 또 열심히 만들고 있다 보니 이제 나가기도 하고 막 중간에 계약 취소도 좀 당하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그 지표를 추세가 꺾였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 투자 심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네.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군요. 저희가 수주 잔고를 추세적으로 건드릴 만한 뉴스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눈을 잘 뜨고 그래서.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저는 그래도 하여튼 중국이 자꾸 올라간다. 조선 굴기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 조선 굴기. 해양 산업 뭐 강국 뭐 이런 거를 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했던 부분은 약간 이제 방산 쪽 조선에 엄청나게 강화를 하는 거고. 강화를 하는 거를 힘을 썼고 실제로 그 부분은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하는 2개의 국영 업체 중에서 CSIC가 이제 그런 대형 군함과 관련된 거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아마 그래서 합병을 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업계 분위기 돌아가는 이야기 야, 잘 들었습니다. 신기하네. 요즘 점만 되면 분위기 좋겠네. 투자자들도 뭐 괜찮고. 지금은 괜찮은 분위기. 그래도 최근에 8월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 좀 주가 좀 빠졌다며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참 힘들어. 쳐다보면 빠져. 어떻게 매번 좋아. 다른 섹터 관심 안 갖고 대비해서. 있으면 올라 있고, 관심 가지면 빠지고. 미치겠어요. 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